안녕하세요.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제가 이제 5회차에 들어오면서 오늘 뭔가 스트리밍에 잠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조금 많이 당황을 하고 있는데 조금 횡설수설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5회차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질문이 없을 때는 제가 준비를 해온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질문이 너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마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저도 이 다이어트 상담을 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관련된 새로운 정보나 자료들을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이어트 방법들이 다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게 나와 있는지는 저도 계속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색을 꾸준히 해보고 있고요. 어, 이거는 조금 TMI이긴 한데, 지난 70년 정도간에 이렇게 나온 다이어트 방법들이 무려 2만 6천여 가지가 됩니다. 지금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거의 3만여 가지 육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다이어트 방법이 70년 동안 꾸준히 나온 게 아니라, 지난 1900년도 초에 한 20년 정도 확 붐이 일으면서 나왔던 방법들이 지금 이 이름이나 효과 이런 것만 좀 다르게 조금 새롭게 해서 재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실패율은 거진 98%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도 이 2년 이후에 요요가 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2%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다이어트 실패율이 98%에 넘는데도 앞으로도 다이어트 방법은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는 수요가 계속 이어질 거고요. 분명히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계속 지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다이어트 시장의 지금 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더라도 지금 내가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더라도 그것이 요요가 오지 않고 완벽하게 다이어트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제가 이 자료를 검색을 하면 할수록 다이어트 강박에 대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에 따른 질문도 많고, 가령 어떤 것들이냐면은, 엄청 살을 많이 빼셨어요. 뭐, 20kg, 30kg 빼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음식을 먹으면 금방 살이 불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지를 하려고 운동을 거의 매일같이 3시간씩 하는데 몸이 아파도 그리고 힘들어도 신경 쓰지 않고 거의 3시간씩 하는데 이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좀 확 쪄버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즐비합니다. 지식인에만 검색을 해봐도 이런 상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유지와 관련한 강박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뭐냐면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단순히 강박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큰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엄밀히 기존의 심리학에서 진단을 하면 거식증 증상입니다. 거식증을 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심리학 진단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이상 심리를 진단을 내릴 때는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편찬한 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 이거 5번 개정을 했다고 해서 5가 붙는데, 쉽게 말해서는 이 이상 심리에 관련한 기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적어 놓은 이상 심리의 뭐 법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식증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정상 체중의 15% 이상을 감소하는 경우, 그것이 이제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라고 하면은, 와, 저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15%라고 하면요. 내가 만약에 55kg다 라고 했을 때는 15%면
거진 한 7, 8kg 감량을 해서 48kg에 해당이 될 때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평균 체중이 62kg가 정상 체중입니다. 그런데 이 62kg에서 거진 9kg가량 감량을 하면 51kg가 되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거식증에 해당하는 최소 기준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48kg, 51kg를 보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미용 체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야 뭐 미용 체중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거식증, 이 15% 이상을 넘어갈수록 이 기준이 시작을 해서 그 이상을 넘어갈수록 거식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신체적 문제가 없는데도 3개월 이상 월경이 발생하지 않을 때, 무월경 증상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든지 이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의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거부할 때 혹은 내가 굉장히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살쪘다고 생각이 들 때 이런 기준이 충족이 되고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거식증이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시면 굉장히 평범하죠. 일반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10kg 이상 감량을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여성들도 뭐 내가 이만큼 미용 체중에 도달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누구나 좀 마른 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좀 더 살을 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지금 생각보다 제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거식증의 상황이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구나라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섭식장애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섭식장애 커뮤니티에서 아주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심리치료 방법이 있더라고요. 섭식장애 치료 방법이 있는데 후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이것으로 너무 호전이 됐다. 좋다. 감사하다. 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후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기본적으로 치료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은 미술 치료였어요. 미술 치료를 하고 이제 그것을 전공한 분이 유학도 다녀오시고 심리 미술 치료 관련해서 전공하신 분이 미술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주에 한 번이 됐든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서로의 이 섭식장애를 겪으면서 발생하는 뭐랄까 이런 상처 같은 것을 서로 나누고 거기서 으쌰으쌰 막 힘을 내보자 서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식단 일지를 쓰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치료 방법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방법으로 호전이 되었다? 호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미술 치료가 과연 이것을 호전시켰느냐? 미술 치료가 이것을 호전시킨 원인이 아니고요. 심지어 호전이 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호전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자, 우리가 이 섭식장애가 결국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처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상처에 의해서 음식 섭취에 대한 강박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뭔가 몰입도라든가 위로를 섭식에 관련해서 그 집중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런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고 문제점이 발생을 했던 건데 그러한 위안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그룹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인간관계로 전환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한 집중이나 몰입이나 이런 마이너스 에너지가 인간관계로 전환이 되면서 도리어 이런 상처나 섭식장애 관련된 문제점을 공유하게 되면서 상처가 확대가 되고 당연히 전환이 이쪽으로 되다 보니까 섭식에 관련됐던 쏟아부었던 모든 신경과 에너지와 이런 문제점들은 완화가 되겠죠. 이쪽에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완화가 되다 보니 내가 이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기에 내가 이것을 하는 날만 기다려진다. 그날만 기다려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모임을 하는 날은 이제 내가 뭔가 숨통이 트이는 날이에요. 기분 전환이 되고 상처도 서로 공유하게 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위로와 관심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는 이게 조금 나아지고 좋아지고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몰입을 하던 사람이 이 그룹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치료가 근본적인 원인인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계속 그룹을 통해서 확대가 됐었던 부분인데 아마도 이 사람은 또다시 석식장애로 빠져들어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위로와 전환의 거리를 찾아서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치료사님, 상담사님이라든가 그 안에 그룹원들 전부 다 지속적으로는 심리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분한테 엄청나게 의존을 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의존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의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석식장애가 발생했던 만큼의 그러한 중독 형태로 일어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랄까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아니라 정확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반복이 되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상담을 하시는 분 혹은 상담을 받으시는 분 또한 마찬가지로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보고 있을 땐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더 이상 거식증에 대한 이런 섭식장애에 대한 부분을 이런 경계를 할 필요가 이제 좀 심각하게 이르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계뿐만 아니라 해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정확하게 알려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어떻게든 그분들이 이제 뭐 심리 치료를 하세요. 뭐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상처 치료를 하시고 킵 다이어트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꼭 아니더라도 지금 어떤 문제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지속이 되고 어떻게 더 나빠져 가는지를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이렇게 서두를 좀 더 한번 길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이 거식증에 관련해서 아마 이번 시간에 조금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전달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채팅창 보면서 가져온 질문하고 같이 한번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뽀뽀님, 저는 많이 먹는 편이 아닌데도 얼굴에 살이 찌고, 뱃살도 부풀어 있는데 마치 풍선처럼 아침에는 꺼졌다가 저녁까지 배가 많이 불러요. 지금은 10살, 13살 아이들이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임신을 했었고 출산을 했기에 배 안이 큰 스페이스가 찬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뭐 죄송하실 필요 없고요. 네. 사실 여자분들이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요. 먹는 배가 그냥 나온다라는 말은 그냥 기분상 느끼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복벽이 무너졌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배가 임신 중에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근육이 예전처럼 복근이 예전처럼 단단하게 잡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이계가 생겼다 그래요. 복벽근 이계라고 하는데 복근이 풀어졌다가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되고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스페이스, 맞아요. 그만큼 공간이 좀 더 여유라기보다는 확장이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조금만 밥을 먹거나 뭔가 좀 먹어도 배가 이 출산을 하기 이전만큼 쉽게 안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훅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배에 있어서 진짜 풍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쉽게 부풀었다가 쉽게 꺼지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밥을 안 먹으면 배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조금 부족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근력 운동을 하시게 되면 다시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출산 전하고는 그 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정말 타이트하게 근력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10살, 13살 아이가 성장을 이만큼 했다고 하니까 두 번의 출산이 있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10년, 13년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복근에 대해서 정확한 교정을 하고 그리고 그 복근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은 10년이 지나던 몇 년이 지나던 원래대로 회복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 근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있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여성 몸은 특히나 최소한의 근력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다시 회복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소비되는 것도 사실 근육에서 소비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돼서 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사실 뽀뽀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은 하실 수는 있지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우리 여자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면 비단 여자뿐만 아니라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이 역할이 조금 더 나뉘게 되고, 이 결혼 전에는 내가 오로지 여성으로서 관심을 충족을 해서 그것에서 이런 상처 회복을 하는 행복의 마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많이 분산이 돼서 이제는 아내의 역할로서 뭔가 내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는 관심에서도 그것이 충족이 되기도 하고, 엄마로서 아이들을 이제 사랑하고 주는 관심에서도 충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씨 때보다는 훨씬 외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열심히 외형에 신경을 잘 안 쓰고 살아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문득 돌아봤는데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가 참 예전 같지 않게 많이 변했고, 세월에 있어서 내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외모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뭔가 상처가 작용을 한 번씩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아가씨 때와 다른 외형이 뭐 어떻게 살다 보면은 구박을 받기도 하죠.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너 좀 바꿔라. 뭐 아니면은 신경 좀 써라. 이런 식으로 구박을 받기도 하는데, 그거 그렇게 신경 잘 안 쓰고 살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역할에 충실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아주 건강한 마음의 작용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뱃살에 많이 신경이 쓰이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근력 운동 같은 것을 병행을 해보셔도 되는데, 내가 뭔가 다이어트를 해서 외형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겠다라고 강하게 생각이 드실 때는 그거는 심리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아내의 역할로서, 엄마의 역할로서 뭔가 지속적인 관심이 충족이 되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처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심리의 문제를 회복을 하고 또 이런 건강한 심리 밸런스를 이루면서 살아가시게 되면 복부에 있는 살도 약간 이 체형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시지만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신경이 안 쓰이게 되시는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뽀뽀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한 신체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신경이 쓰이신다, 내가 이걸로 상처를 많이 받거나 좀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뭔가 킵 다이어트를 통해서 심리도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체형에 대해 관련한 이런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셔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이렇게 칼럼을 통해서든 한번 정보를 얻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만바카스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고픔과 통증을 느끼다가 조금 지나면 배고픔을 못 느끼는데 이것도 심리 때문인가요? 먹고자 하는 먹지 않아야 할 시간에 식단 욕구를 참는 것도 습관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아, 우리 그 식욕 억제에 관련된 호르몬이 지속이 되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배고픔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느냐? 그러면 누구나 다이어트를 쉽게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배고픔을 못 느끼는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배고픔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심리 때문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것이고, 배고픔을 못 느낀다? 다이어트 중독에 들어가도 배고픔을 못 느끼지는 않아요. 신체 현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못 느끼지는 않는데, 그 통증에 대한 것, 배고픔과 공복에 대한 것을 즐거움으로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고통으로 못 느끼는 경우가 이 다이어트 중독이라든가 섭식장애, 거식증이 발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거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호르몬이나 이런 의식으로 자각되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심리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먹지 않아야 할 시간에 식단 욕구를 참는 것도 습관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냐? 아니에요. 먹지 않아야 할 시간에 참는 것은
습관이 의식으로 자각을 하면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으로 자각하는 부분은 습관을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거의 습관의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밸런스가 맞게 되잖아요. 심리 회복에 있어서 밸런스가 맞게 되면 먹지 않아야 할 시간에 배고픔을 느껴지는 것은 사라집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공복감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패턴이 내가 굳이 습관을 들이지 않아도 알아서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심리 밸런스로 몸의 이런 체내 밸런스가 맞나 싶으실 텐데요. 사실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 이유도 심리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드린 부분이 처음 말씀드린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식욕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식단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심리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서 뭔가 식욕 억제 현상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할 시간에 먹고 먹지 말아야 할 시간에 먹지 않는 식으로 알아서 이런 통제력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크게 식욕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먹어야 할 시간 외에 발생하는 식탐 욕구는 이거는 단순히 배고픔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이런 상처나 아니면 스트레스에 의한 기분 전환 욕구로 식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야식에 대한 것이 생각을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식사 시간은 딱 정해져 있죠. 아침, 저녁, 점심, 저녁이 정해져 있는데 수시로 뭔가 간식거리가 생각나는 것도 내가 뭔가 지금 정확하게 의식으로 자각되지는 않지만 감정적으로 뭔가 부정 감정에 있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지금 만연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이제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문제 때문에 뭐 굳이 배고픔을 못 느끼고 이런 점이 아니고 먹고자 하지 말아야 할 때 식탐 욕구를 참는 것은 습관 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리 회복, 심리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아님.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 회사에서 업무 과중과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도 많고 집중해서 머리를 많이 썼어요. 5개월 만에 몸무게가 13kg가 줄었습니다. 다이어트와 헬스를 오래 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평소에 맛있는 거 먹는 것을 아주 좋아했는데 그 뒤로 식욕이 없어졌어요. 못 먹는 게 아니고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아주 배고프면 그때 아무거나 먹기는 해요. 식욕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건가요? 작년에 회사에서 업무 과중과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5개월 만에 몸무게가 13kg가 줄었다는 것은 사실 저희 심리 다이어트, 킵 다이어트의 원리랑 같은 원리예요. 지금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서 소모성 에너지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뭔가 이 업무를 하시면서 계속 표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중증 트라우마가 발생을 해도 그냥 이 스트레스 작용만으로도 살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킵다이어트가 그것에 근간을 해서 이 원리가 발생을 한 것인데 하지만 킵다이어트는 이런 소모성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심리 문제, 즉 상처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완충 장치가 있어요. 치료 과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심리 문제로 이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아님이 다이어트와 헬스를 오래 했는데 이 체중이 감량된 게 복구가 안 되셨다라는 것은요. 그때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체중이 감량이 된 것은 맞는데 심리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지금도 그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식욕이 없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입맛이 없어지는 것은요. 계속 스트레스가 지속이 될 때는 딱히 입맛이 돌지를 않습니다. 아주 입맛이 돌거나 아주 입맛이 돌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게 되는데 수아님 같은 경우는 이 식욕이 없어지는 것 자체도 아마 그런 심리 문제로 인해서 식욕이 없어진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 자체가 없고 입맛이 없는데 배고프면 그냥 내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죠. 이거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먹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업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자체를 지금 업무에다가 엄청 몰입을 하시고 계시고 그 욕구도 모두 업무 쪽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딱히 미각을 추구할 만한 일이 없죠. 그쪽으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느냐?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뭐 미각에 대한 기능이 상실된 게 아니고 그 욕구 자체가 업무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구라는 거, 몰입하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는 전환이 됩니다. 업무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가면 또 다른 쪽으로 집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겠죠.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가 없는 게 업무적으로는 일을 굉장히 잘하시고 업무 효율은 오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에너지 자체가 어디로 옮겨갈지 모르고 만약에 이게 이 섭식장애랑 관련이 돼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런 심리 문제에 의해서 섭식장애가 크게 발생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리를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십니다. 업무에 대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이 운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힐링할 수 있는 힐링 습관이 있으시게 되면요. 상처로 이어지지 않고 상처가 회복이 되면서 심리는 온전하게 밸런스가 맞게 되고 그리고 업무는 업무 자체로 또 아주 수월하게 계속 유지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심리 밸런스가 맞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또 다시 막 업무 쪽에서 이제 에너지가 싹 없어져 버리고 집중도가 없어져 버리고 식욕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셨지만 다이어트와 헬스를 오래 했는데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실 수가 없다라는 것은 심리 회복이 지금 좀 시급하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밸런스 맞으면 다시 회복이 되실 거예요. 식욕도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실 거고요. 위에 만바카스님이 주셨던 질문하고 같은 건데 이게 조금 극과 극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어떤 분은 이제 식욕을 억제를 못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어떤 분은 아예 식욕이 없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심리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이라는 점. 지금 특히나 이런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상처로 전환하지 않게끔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가져온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 거식증하고 관련해서 제가 요즘에 또 한참 대두가 되고 있는 프로아나라는 질문을 받아왔어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거식증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질문이 뭐였냐면 제 친구가 프로아나인 것 같아요. 키가 165cm인데 39kg입니다. 뼈만 보이는 게 예쁘고 자기는 오히려 더 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정신병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프로아나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프로아나라는 것은 찬성하다라는 뜻의 프로, 그리고 이 아놀렉시아라는 거식증의 심리학적 용어거든요. 그래서 거식증에 찬성하는 것, 즉 거식증을 찬양하는 형태를 프로아나라고 해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요즘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기사도 며칠 전에 제가 올라온 거를 봤고 종종 보이게 되는데 사실 이게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집단이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근래에 생긴 것도 아니에요. 거의 10년이 넘게 이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짐작하건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남성 그룹이 굉장히 스키니한 그룹이 데뷔를 하게 되면서 스키니진도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때 처음으로 스키니한 몸매가 이제 좀 하나의 외형에 대한 이런 하나의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 그러지? 미의 기준으로 이제 발전이 됐어요. 이게 약간 일자 몸매, 일자 다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마른 몸매가 미의 기준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10년 전쯤에 발생했던 현상이 왜 요즘에 대두가 되느냐. 처음에는 굉장히 알려지지 않고 그랬는데 소규모 집단이었는데 이게 점점 10년 동안 사라진 게 아니라 점점 확대가 되고
그만큼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는 점점 사회적으로 눈에 띄고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곳곳에서 눈에 띄게 되니까 기사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심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 이런 프로하나에 들어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그냥 마른 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뼈밖에 없는 전형적인 거식증 환자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런 몸매가 진짜 미의 그 자체다. 아름답다. 살이 찐 것은 죄악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정신병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국내 같은 경우는요, 이게 프로하나가 10대들이 거진 대부분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아직 자신의 삼각 기준이 형성이 되지 않은 10대들이 이 프로하나를 지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미의 기준이 이제 아이들한테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제가 저번에 그 아이돌이 점점 말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상업적으로도 이런 미의 기준이 타이트해야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계속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돈을 더 쓰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끊임없이 소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점점 아이돌의 외형이 말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가 1세대 아이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육감적이라고 하죠, 보통. 몸매 자체가 나올 때 나오고,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은 처음에 데뷔를 할 때도 날씬했는데, 날씬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말라가게 돼요. 걸그룹 평균 자체가, 그룹이 이제 여러 명인데, 평균 자체가 마르다 보니까, 그 중에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자기만 유독 뚱뚱해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왜곡된 미의 기준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되면서 이 기준 자체가 아이들한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어른들이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성적 관심을 받아야 될 정도로 이런 상처의 힐링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회라는 거죠. 성적 관심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약간 폐쇄적인 그런 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성임을 나타내는 거죠. 외형적인 거.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남자냐 여성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그런 외형에 대한 관심을 성적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형에 대한 관심을 받아야 할 정도로 원래 아이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이제 양육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외형에 대한 관심 없이 그저 친구들하고 좋고 그리고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좋고 이러면 굳이 꾸미지 않아도 굉장히 이런 행복한 마음가짐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자라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커버할 정도로 이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못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의 반면에서 스트레스가 너무나 가중이 되고 있죠. 학업도 강화가 되면서 학업 스트레스도 전반적으로 너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뭐 친구랑 더불어서 같이 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성적에서도 저 친구보다 내가 우위에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이런 힐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이런 환경으로 내몰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런 상처의 작용으로 외형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지금 프로하나라고 해서 거식증과 관련해서 나타나지만 만약에 외형이 아니라 이거는 솔직히 자기가 자신을 공격하게 가해를 입히는 스스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만약 바깥으로 향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뭐 범죄와 관련된다라고 하면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그냥 아이들한테 다이어트의 문제, 뭐 외형의 문제 이렇게 국한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을 하는지, 왜 아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이 프로하나라는 것도 해결이 되고 뭐 기타 다른 청소년 범죄들도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0대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문제는요. 전부 어른들의 문제에서 비롯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들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뭔가 막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준을 갖고 만들어지는 단계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아이에게 절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현상을 경계를 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런 다이어트 관련해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비단 이런 외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특히 오늘은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거식증이 특히 그러하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주셨던 이런 프로아나는 정신병이냐? 정신병 아니고요. 특히나 이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심리 문제를 잡아주고 회복을 하면 금방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는 이런 자료를 모아오는데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하면서 많이 속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사실 이제 제가 다이어트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힙다이어트를 담당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심리치료가 일어나고 저도 상처가 치료가 되면서 한동안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뭐 삭센다라든지 뭐 어떤 그런 주사제라든지 다이어트 방법이라든지 LHCF 같은 그런 저탄고지 다이어트 방법은 사실 저는 그런 방법은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다이어트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이제 심리치료가 되기 때문에 저도 온전하게 회복이 돼서 외형이 아니라 좀 더 그런 에너지 자체를 좀 더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내 자존감 회복에 의해서 뭐 신경을 딱히 안 쓰게 됐는데 이제 상담을 하려다 보니까 다시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보를 얻게 되고 찾아보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한참 했을 그때보다 지금 고작 한 2년밖에는 안 됐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심각해진 것을 느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다이어트 관련해서 문제들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원인을 찾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비단 다이어트의 문제 때문에 가속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비만해져서 이게 가속이 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 짧은 2년 사이에 심리 문제가 발생하는 환경이 만연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환경이 전부 다 이렇게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반드시 심리 문제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좋고요. 식이요법도 좋아요. 이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의학적인 도움도 필요하다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핵심이고 중심에는 그런 것을 하신다고 해도 중심에는 반드시 심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꼭 전제 조건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다이어트를 한 번을 하든 또 내가 기존에 여러 번 다이어트를 했든 상관없이 다이어트를 종료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끊임없이 내가 이 다이어트 연쇄에서 못 벗어나고 요요를 겪고 또 부족함을 느끼고 이것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고 악화가 돼요. 심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꼭 반드시 심리 회복이 완료가 돼야 이 다이어트 연쇄를 종료시킬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또 질문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계속 드릴 거예요. 만약에 없으시면 종료가 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 어떤 질문을 또 받았냐면요. 이 다이어트를 하면 피부가 많이 안 좋아져요. 다이어트와 피부 컨디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이 있었어요. 다이어트와 피부 컨디션 굉장히 밀접하죠. 우리 다이어트 해보면 알 수 있지만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피부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수분. 수분의 문제가 가장 커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섭취가 줄어들다 보면 우리가 수분 섭취에 있어서 비단 물뿐만 아니라 음식에서도 수분이 섭취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음식 섭취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수분 섭취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수분 아니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할 때는 더 심각하죠. 이뇨제에 의해서 수분이 너무 쉽게 손실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피부에서 특히 얼굴 같은 경우는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을 이 건조함을 막기 위해서 유분이 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분에 의해서 피지가 더 생성이 되고 피지에 의해서 이제 뭔가 생겨나게 되죠. 뾰루지라든지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의 문제예요. 되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건데 이 지방은 여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연적으로 필수 요소입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극혐하죠. 지방 자체가 내 몸에서는 이제 1g도 없이 사라져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성의 몸은 지방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남성의 몸은 이 지방보다는 근육이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여성의 몸은 지방이 베이스가 되는데 지방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동 다이어트를 한다 했을 때는 운동 다이어트의 효과라고 해서 피부 탄력과 피부 개선에 대한 것을 예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땀을 내서 노폐물이 좀 빠지고 혈액순환이 잘 돌아가면서 노폐물이 사라지게 되면은 피부가 조금 개선이 될 수는 있겠죠. 노폐물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더라고 하면. 그런데 피부 탄력이 생기느냐? 절대로 피부 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운동 다이어트는 피부 탄력을 주지 않고요. 근육이 코르셋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피하 지방이 얇아지면서 근육이 보이게 되죠. 복근이 드러나게 되고 뭐 기타 여러 몸에 이제 탄탄해 보이는 이런 근육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근육이 단단하게 코르셋 역할을 하고 피부를 받쳐주게 되면서 왜 애플힙이라던가 아니면 뭐 탄력 있어 보이는 이런 단단한 몸매들은 피부 자체가 탄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받쳐주는 근육에 의해서 탄력이 있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오히려 도리어 이 지방이 세포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세포막이 지방이 많이 사라지면 세포막의 유지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피부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피부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지방이 여성의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이 저하가 되면 그 때문에 여자의 생리 불순이 일어나기도 해요. 여자들 다이어트 심하게 하면 생리 잘 안 하고 탈모 생기고 그렇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 또한 만약에 다이어트 약을 드신다. 그러면 이 다이어트 약에 있는 이뇨제가 또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생리 과다가 일어나기도 해요. 월경 과다가 일어나기도 해요. 이런 모든 다이어트의 이런 방법에 있어서 많은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세포막에 의해서 지방이 많이 결여가 되면은 피부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이어트는 여성의 피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런 질문 자체도 굉장히 참 뭐랄까 그쵸. 우리가 다이어트가 극기 체험에 버금가죠. 엄청 힘들게 해요. 자신이 자신한테 가하는 학대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진정님 잠깐 제가 질문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남성의 피부는 딱히 상관없는 거냐? 남성의 피부에도 지방이 많이 감소를 하면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처럼 피부에 많이 신경을 쓰시나요? 남성분들은 요즘에는 좀 미용적인 목적으로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여자만큼 피부에 신경을 쓰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남성의 피부가 좋다고 해도 그리고 여성의 피부랑은 사실은 좀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그 구성을 하는 요소 자체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라고 해도 서진영 님이 피부에 엄청 신경을 써도 여성의 피부 정도를 따라오실 정도는 아마 안 되실 수밖에 없는 게 이 기본 구성 요소 자체가 남자분들은 지방이 여성보다 적고요. 여성분들은 남자보다 근육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달라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구성 요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신다고 하면 서진영 님도 만약에 지방이 너무 없다. 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트레이너분들을 봤는데 7% 미만으로 지방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디빌딩 대회 같은 데 가시면 오일 바르고 하시죠. 굉장히 이런 피부결에 대해서 강조하고 근육의 이런 그림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르게 되는 건데 남자분들도 지방이 너무 빠지면 피부에 대한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노안이신 분들, 마르신 분들 중에 노안이 많으신 경우가 많아요. 이런 주름 같은 게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론으로 잠깐 돌아오면은 거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몸에 학대다 싶을 정도로 이런 일들을 감행하면서까지 다이어트를 굳이 해야 되느냐. 어, 결과적으로 내가 나에게 만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성의 매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외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호불호라는 게 있죠. 굉장히 마른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여성이 말라서 매력적이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 여자분들 중에 엄청 행복해 하시는 분들 중에 뽀동뽀동 살이 올라왔는데 피부도 너무 좋고요. 말하는 것도 예쁘고 그 사람 자체가 예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 모든 호불호를 떠나서 동성과 이성을 떠나서 외모에 국한되지 않게 고유의 매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여성의 주적은 절대 아니고요. 굳이 지방을 빼서 피부를 버려가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남성분들이 꼭 마른 여자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은 그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남성분들이 보통 엄청 마른 스키니한 몸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보통은 좀 약간 육감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호를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미의 기준이 획일화될 필요가 없다라는 점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규님, 다이어트약, 분홍, 초록, 검정, 칼로커.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SNS에서 유행하는 그 다이어트 보조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이 생각나시면 그때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또 질문 올라오기 전까지는, 진유경님, 안녕하세요. 마른 체형도 심리적인 안정이 되면 균형이 잡히나요? 마른 체형이 만약에 타고난 마른 체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심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마른 체형이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심리 밸런스랑 몸의 체형의 밸런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내가 마르지 않았었는데 뭔가 이런 심리적 문제에 의해서 말랐다. 라던가 조금 살이 빠졌다. 아니면 이것을 좀 회복하고 싶다. 좀 살이 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심리적 안정에 의해서 조금 살이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이 붙으시냐? 내가 좀 원하는 부위에 살이 가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안정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런 체형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른 체형이신데 근력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조금 볼륨감이 생기실 수가 있고, 그렇게 좀 건강하게 안정이 되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조금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심리 밸런스를 이룸에 따라서 체중이 감소가 되는 부분, 물론 소모성 에너지에서 체중이 감소가 되기도 하지만 심리 안정이 됨에 따라서 과체중이 감소가 되고 마른 체형이 이 밸런스를 이룬다라는 게 지금 현재 미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리 밸런스에 따른 외형은 내 마음을 담고 있는 내 외형의 그릇은요, 내 마음 상태에 따른 외형으로 나타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가장 알맞는 건강한 몸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심리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어떤 체형이시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따른 체형은 아주 정해져 있죠. 여성의 상징이 굉장히 도드라져야 되고 그 외의 부분은 말라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심리 밸런스를 이룸에 따라서 생겨나는 이런 체형의 밸런스는 그런 기준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렇게 조금 변화도 가능하시기는 해요. 근데 막 이렇게 눈에 띈다라기보다는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시고 그런 외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매력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하나만 또 설명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마사지 혹은 스파 등의 수기 관리를 아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수기 관리로 체형을 관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이런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렇게 살을 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이 수기 관리, 마사지, 스파 등에는 어떤 방법이 들어가게 되냐면요. 보통 수기 마사지가 들어가고요. 이게 어떤 그런 림프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경락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마사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온열 기구에서 우리 뭔가 이런 돔처럼 생긴 온열 기구에서 찜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막 저주파 이런 것을 이용한 기계로 관리를 받거나 아니면 막 몸을 막 털어주는 기구도 있어요. 이런 것에서 관리를 받거나 하면서 이런 패키지로 진행이 되는 게 수기 관리 그리고 혹은 스파, 사우나 이런 관리예요. 이게 과연 다이어트가 되냐? 여긴 다이어트 컨설턴트 분들도 상주를 항상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분명히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요. 생각보다 많은 체중 감소가 일어납니다. 한 10kg 정도도 15kg 정도도 잘 빠져요.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딱히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냐면 사실 식이요법은 항상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운동요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이게 내가 운동하기 싫어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 식이 조절만 좀 하면 되니까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느냐.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이게 가령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보통 12회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 달에 4번 정도 해서 3개월에서 한 400만 원을 전후로 해요. 엄청나게 비싸죠. 저는 진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는데 거기서 번 돈을 한 2번 정도를 여기다 써가지고 많이 날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마사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런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많이 붓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마사지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도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많이 안 좋아서 이런 마사지, 스파 너무 좋아해요. 게다가 운동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돈만 많으면 이거 평생 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비용은 너무 비싼데 그 단기간에는 분명히 살이 빠지지만 이 관리를 끊게 되면 사실 그쪽 입장에서는 이거 요요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습관을 만들어들여서 요요 안 온다고 하는데 절대 요요가 오죠. 박채연님 식이 조절은 되는데 운동 조절 안 되는 사람 방법이 있나요? 잠시만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요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 스파 관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돈을 내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사지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사지가 굉장히 아픈데 근육을 일부러 외부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손상을 시키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원리도 똑같죠.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망가뜨리고 그것이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근육량이 지속이 이제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면서 근육량이 증가를 하는 건데 이걸 마사지를 통해서 해줘요. 그래서 마사지 받을 때는 너무너무 아픈데 이제 한 번 1회만 받아도 인바디를 거기서 바로 측정을 하게 해주는데 수분 섭취를 하고 나면은 전후와 관련해서 근육량이 늘어나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저도 이 원리를 몰랐을 때는 이건 무슨 마법 같은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파 자체는 좋지만 문제는 비용이 비싸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운동은 사실 중요합니다. 이 관리를 받으면서도 식단 조절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2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결국 식단 조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운동은 하실 필요가 없지만 저는 이 운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힙다이어트에도 저강도 운동이 있어요. 저번에는 표현에 의한 장치다, 수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힙다이어트의 이 저강도 운동 정도를 소화를 시키셔야지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유지가 되는 정도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만큼은 할 수 있어야 좀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식의 소모성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근력이 조금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체력이 좀 저하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이 마사지, 스파 등의 문제는 이렇게 단편적이다.
할 때는 좋지만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단편적이고 운동은 이런 다이어트와 관계는 없이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박채연님 질문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식이 조절은 되는데 운동 조절 안 되는 사람 방법이요. 정상적이고 건강하셔서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동 조절이 안 되신다는 거는 운동에 대한 의지가 잘 안 되신다는 점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러니까 운동할 바에는 차라리 굶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자의 마음 자체가 원래 이런 뭔가 막 활동적인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운동 조절이 안 된다라는 것은 운동을 내가 가기 매번 힘들고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고라고 하시는 고민이신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이 저강도 운동만 하셔라. 대신에 운동에서 소모해야 되는 부분은 이 내가 소모성 에너지를 발생하는 의식의 조절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시켜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킵 다이어트거든요. 킵 다이어트는 식이 조절도 그렇게 크게 필요로 하지 않고 일상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식에서 소모성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운동은 그냥 일상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저강도 운동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냐라고 하시면 일반 기존의 이런 다이어트 방법에 있어서는 마인드 컨트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뇌를 엄청 열심히 시켜서 운동을 정말 이를 악물고 하시면 돼요. 그거는 뭐 방법은 운동 중독, 다이어트 중독에 들어가시게 되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빼게 되면요. 살을 빼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이 너무 강해져요. 만약에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내가 다이어트 중독에 안 빠졌다 싶으시면 두 번 다시 운동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학을 떼게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운동의 운자도 꺼내는 것도 너무 쉽게 되고요. 만약에 운동에 재미를 붙여버리시게 된다. 그러면 표현이 증가하게 되면서 중독으로 빠지시게 되세요. 그래서 식이조절법하고 운동조절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심리 문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여성의 마음작용에는 이렇게 운동조절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다라는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너무 힘드시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데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드시다라고 하시면 꼭 이 킵 다이어트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되게 거식증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다음 시간에 한번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상담을 하고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꼭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